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CES 2017이 막이 내렸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총 결산을 해볼 텐데 김종효 위원이 애시당초부터 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 전에 네, 예전부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결실을 좀 맺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 이번 CES에서요? 네. 삼성전자가요? 왜요? 왜요? 뭘로요? 글쎄요, 그건 이번에 아닌 것 엄청난 같은데. 기술력들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퀀텀.tv부터 시작해서 뭐 하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퀀텀 TV는 이번에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올레드 TV에 네. 비해서 화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TV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따가 뭐 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전자업계끼리 협력할 건 협력하자. 네. 네. 그래서 크로스 라이센스로 갈 가능성이 이미 기사로 한번 나왔어요. 한 2번 정도인가 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또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그렇게 신나게 LG전자를 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어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건 뭐 원래 제가 준비했던 얘기가 전혀 핀트가 다릅니다만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TV 쪽은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V 네. 패널이나 중소형 패널이나 모두 지금 올레드 TV, 올레드 패널은 그 수요 부족, 아니 네네.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CES 2017 결산. 이야. 일단 그 전체적인 기조를 먼저 김영롱 앵커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것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앞으로 우리가 가장 유망하게 볼 수 있을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네. 제 내용이 가장 보편적이고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왜냐면 사실 어떤 기조랄지 흐름 자체는 이미 이전부터 CES에서 있던 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별 아니면 업체별 협력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면 자동차만 파고 네. IT는 IT만 팠었는데 뭐 올해도 역시 자동차와 IT가 만나니까 자율주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별로 이런 좀 융합 가속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뭐 이런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도 뭐 빅데이터부터 해서 음성인식부터 해서 개인 비서 뭐 이런 게 다 융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제품군들이 뭐 계속 쏟아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나는 이런 신기술이 있고 이런 신제품이 있어에만 그쳤다면 네네. 지금은 어떤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뭐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말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뭐 사물인터넷, 네. 스마트홈 뭐 이런 겁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보다 세세한 제품군들이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또 중점을 많이 두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부분도 이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네. 직접 정부 회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네.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고 오.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제 딥러닝이 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제품군이 어떤 앞에 스마트가 붙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에어컨 뭐 다 붙을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게 새롭지는 않잖아요. 네. 이따가 이제 직접 제품을 네, 소개해 주시면서 좀 신기하게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번에 많이 단어로 얘기됐다는 것은 어떤 연결성 오. 이것도 말은 좋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차용했다. 예, 네. 5G를 하든 빅데이터를 하든 네. 사물 인터넷을 하든 두 가지 이상의 산업군이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면서 내가 음성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영화관이라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하면 네네. 그 차 안에서 영화 예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쨌거나 이런 5G부터 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네.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네네. 게 다 융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ES 2017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이런 뭐 융합 네. 말은 좋죠 여전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게 핵심을 있었던 이렇게 거죠. 봐야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기반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됐던 저런 거를 실제로 이뤄나가기 위해선 기반 기술, 그러니까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 자체가 안 됐다라는 네. 거죠. 그 인프라가 5G거든요. 네. 5G가 어쨌든 올해 말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되죠. 네. 그러면 이 인프라가 깔리기 이전까지 각사들이 모두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자랑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이런 기술들 갖고 있어. 매력적이지 않니? 하나 사볼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대문에서 골라골라처럼 좌판 장사를 지금 네. CS에서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 기술이 깔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와 협력하는 게 좋을 거리라고 계속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드림스 컴 트루. 그동안 얘기됐던 여러 가지를 실현시켜줄 사람이 누구냐. 네. 그게 우리야라고 자랑하는 자리였다. 네. 이렇게 총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점은 그러면 만약에 뭐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도 좀 멀어 보이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CES 판도나 그런 기조라고 해야 될 거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5G가 진짜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올 수 있는 부분이죠. 어때요? 5G가 상용화는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제 네, 네. 상용화, 우리나라도 평창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당장 뭐가 바뀌진 않겠죠. 다만 이제 계속 기술 자랑은 할 겁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번에 엔비디아처럼 네. 아마 그런 기술 자랑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CES 2017을 보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 네. 김영로 앵커가 약간 힌트를 주긴 했는데 신제품은 없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없었다는 게 절대 부정적인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나타내고 새로운 기술을 보여줬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을 했느냐, 그리고 예. 어떤 사물에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가 융합과 연결. 그렇죠. 말은 중요하죠. 네, 그것들을 정말 잘 보여줬던 행사가 바로 네네. CES 2017이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 시넷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네.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죠. 올해 휴가 다녀와서 CES는 그래요. 휴가 다녀와서 3일 쉬었더니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를 비웠더니 다 말했어요. 뭐, 김영로 네. 앵커가 이래 말이 됩니까? 막 이랬다면서요. 네. 그건 제가 못 계약한 들어서. 것도 네. 다 얘기를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네. 그 시넷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CES는 아마존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참관 업체의 한 그 관계자가 만약에 이 전시장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알렉사 이렇게 부르면 네. 저기서 다 네 할 정도로 예. 정말 그 아마존의 인공지능 기술인 알렉사를 이 제품, 저 제품, 저 기업 다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거. 예, 그만큼 알렉사를 많이 적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렉사가 기존에 없던 기술이 아니잖아요. 있었던 기술을 어떤 사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이번 CES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적용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예. 굉장히 큰 관건이고 김종일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자판에서 우리 기술 좋으니 우리 기술 가져가십시오. 이것들을 많이 자랑하다 보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라든지 미국의 포드자동차,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도 그 알렉사를 이제 자동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LG전자에서도 월풀, 오븐, 냉장고 여기에다가 알렉사를 적용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화웨이가 알렉사를 적용하겠다고 한 건데 네. 스마트폰에 메이트 9에서 나인에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화웨이는 구글의 OS, 구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구글도 인공지능 비서가 있잖아요. 네. 구글 어시스턴트. 그걸 채용하지 않고 알렉사를 채용하겠다 한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안드로이드 그 구글 비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 아직 이제 모르나? 뭐 제조사에서 어떻게 런칭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삼성도 비브랩스가 있잖아요. 네. 삼성도 이제 비브랩스가 있어서 비브랩스 자체로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글이 태클을 걸고 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 이 판도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크게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자와 기존 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네네네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건 무료로 다 풀었기 때문이죠. 네. APK를 포함한 모든 소스를 네. 무료로 다 풀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공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갖다 쓴 거죠. 근데 향후의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초반에 영역을 넓히는 땅 따먹기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땅 따먹기 싸움에서는 일단은 구글의 아마존 알렉사가 알렉사.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 동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번에 예. 눈에 띄는 제품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게 스마트 쓰레기통이라는 게 발표가 됐다고 해요. 뭐냐면 쓰레기통에 저 왼편에 보이는 센서를 달아요. 네. 그러면은 바코드로 내가 무슨 쓰레기를 버리는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저는 분리수거? 처음에 분리수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음료수 10캔을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음료수를 먹고 한 5캔을 버렸어요. 네. 그러면 저 센서가 네. 알아서 5개를 주문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오렌지 있잖아요. 저거 개인 취향으로 고르신 거죠? 예. 요즘에 냉장고에 이미 냉장고 안에 어떤 제품들이 있나 냉장고가 스마트하게 이걸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이마트와 연결해 주는 데도 있는데 쓰레기통에다가 바코드를 하나 다 찍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걸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물건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물건을 보충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예. 그 기술에 아마존 기술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쓰레기통에도 근데 쓰레기통에도 아마존의 그 다시라고 하는 아마존 그 에코 다시라고 네, 하는 네. 게 바로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아주 조그만 그런 그 주방 기구까지도 아마존 다시 달려 있으면 네. 그걸 누르면 바로 주문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누르지 형태거든요. 않고 내가 네. 쓰레기만 버리게 되면 그러면 과일 먹을 때도 집에서 바코드 집안일을 떼면 안 많이 되겠네요.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관심이 그쪽으로 가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이제 장난감에도 로봇이 적용이 돼요. 네. 레고에서 이제 로봇을 적용한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자, 레고에서 로봇을 적용한 장난감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2017년 말에는 이제 이게 실제로 시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로 자신이 조종을 할 수가 있는데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MS-DOS 막 그 교육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코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장난감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코딩을 해요. 네, 아이들이. 물론 그 코딩이라는 게 막 다 써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코딩이 문법이 있겠죠. 네, 문법이 정해져 있고 아하. 그 코딩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것을 신기하네요. 자신의 이 장난감에 만들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ES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점령을 했죠. 이게 어떻게 대변이 될 수가 있냐면은 처음에 CES에 자동차가 소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스홀이라는 전시관의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면 네네. 점차 노스홀을 점령하더니 이제는 이번 CES는 전시관을 다 점령할 정도로 자동차가 아주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네. 그렇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디트로이트 모터쇼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가 현실로 나가고 관련 기술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디트로이트 모터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를 붐업을 크게 시켜야 되고 여기 있는 그 IT 업체들과 자동차 업체들끼리 빠르게 합종 연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판이 점점 네. 커진다. 그 얘기는 앞으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 얘기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기조와 함께 그냥 저는 좀 재미있는 몇 가지 영상들을 준비해봤고, 왜 이렇게 자꾸 아,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일 위원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관심 가져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동안 반도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죠. 네. 실적으로도 사실 확인이 되긴 했거든요. 네. 네, 뭐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반도체 업체 중에서 누가 정말로 자율주행의 최강자인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을 한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도 맨 처음에 포문을 연 사람은 젠슨 황, 네. 엔비디아 CEO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내놓은 그 기술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칩 자체가 단순하게 칩을 내놓은 게 아니라 관련된 소프트웨어까지 내놓음으로써 예. 전체적으로 라이다와 레이더로 표현되고 있는 차량 인식 기술을 네.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이번에 같이 가지 않으면 자율주행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설명해 준 거고요. 오. 엔비디아가 이제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네. 작년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 표현을 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동차 회사가 엔비디아에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너희 칩 좀 다오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픽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CES에서의 기술의 핵심은 이미징화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결국 객체를 인식해서 그 객체를 어떻게 이미징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객체를 인식했는데 이게 사람인지 네. 아니면 이게 강아지인지 이게 자동차인지 무생물인지 네. 건물인지 이에 대한 인식 자체는 좀 불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징화고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인식하느냐인데 그 기술을 담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회사는 엔비디아에 계속 구걸할 수밖에 없다. 너희 기술 좀 협업해다오, 네네. 내놔다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비라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네. 그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와 함께 엔비디아의 기술이 같이 갈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술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회사라는 거고요. 그다음 주목해야 될 건 이제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번에 새로 나올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의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를 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네. 스냅드래곤 835의 특징은 뭐냐면 저전력. 그 다음에 아드레노라고 하는 퀄컴이 개발한 이 이미징 칩이 네. 기술력이 대폭 향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R 게임, AR 게임 혹은 혼합 현실 게임을 할 때 지금의 이제 820, 821 칩 같은 경우에는 1시간도 채 못 쓰거든요. 예. 네네. 배터리가 방전돼서요. 네. 근데 이 835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퀄컴이 NXP를 인수하면서 실제로 주가가 작년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말리라고 하는 ARM에서 만드는 칩에 비해서 아드레노의 기술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아드레노 540 같은 경우에는 말리의 기술도 잘하면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퀄컴 안에 들어가는 칩은 그 안에 아드레노 칩과 네. 그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네네. 여러 가지 칩이 결합되어 통신칩까지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복합 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각종 단말기들의 전반적인 이미징 처리 기술도 향상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어려웠던 단어들은 그냥 제품 이름인 거죠? 네, 제품 이름입니다. 제품 이름이고 CPU 칩 이름. CPU 칩 이름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퀄컴의 엔비디아와 네. 퀄컴이라고 하는 두 회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네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보시면 그 준비된 그림 보시면 AR 게임 같은 게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이게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렌더링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5G 기술이 전제가 되어야. 네네. 근데 실제로 이런 그 게임이 나와도 지금까지 히트한 거 포켓몬고 딱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포켓몬고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악한 그런 그래픽 기술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반 기술들, 기반 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아마존 에코 네. 거기에 나왔던 알렉사. 알렉사. 이게 네.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기사에도 계속 나옵니다. 네. 어느 회사가 알렉사를 심었다, 어느 회사가 알렉사를 심었다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픈 소스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알렉사가 그러면 대세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구글의 어시스턴트, 네. 그다음에 애플이 갖고 있는 시리,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볼 것은 MS의 코타나. 이런 게 과연 알렉사한테 밀릴까요? 알렉사도 굉장히 조악한 기술입니다. 일정 부분의 언어 인식 기능으로 따지면 복합 검색이 안 되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검색만 되고 있는 거고 쇼핑에 주로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자연어 검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글의 어시스턴트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MS의 코타나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알렉사는 그 오픈 소스를 풀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지식의 누적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그냥 무식하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알렉사의 나중 기술력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건 이제 오픈소스들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 네. 따라서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빅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자연어 처리 기술을 그렇죠, 포함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붙이느냐인데 네. 알렉사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오픈소스를 통해서 다른 회사와 많이 연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글은 자체 서비스로 지금 복합해서 런칭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AR 여행 서비스가 나왔다고 칩시다. 네.
알렉사가 지금 지도가 있습니까? 없죠. 없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복합 서비스들이 있습니까? 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과 일종의 오픈 소스와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또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서로 지금 다 부족하고 넘쳐나는 네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본다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알렉사지만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는 큰 회사들이 전부 미국 기업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독일 기업은 단 하나도 끼어있지 않다라는 네.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도 이와 관련돼서 일부 뭐 긍정적인 반응을 하긴 했지만 네.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면 우리의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 결국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네. IoT 기술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한 ETF. 네. 제가 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로보라고 하는 ETF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뭐 4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또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5G에 투자하겠다, CES와 관련된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좋은 투자 대안은 정말 대박 낼 회사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굳이 찾아보자면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지만 삼성전자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 안에 IBM도 들어가 있고 아마존도 들어가 있고 구글도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이런 복합 기업들이 모두 들어가 있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환욱 같은 이런 그 로봇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네. 포함되어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사이버다인이죠. 사이버다인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로보 ETF라고 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는 관련 기업이 없다. 네. 굉장히 죄송하지만 네. 그러면 해외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해외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힘들다면 네. 말씀드렸던 로보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로보 ETF는 퀄컴이라든지 혹은 그 엔비디아 이쪽도 들어가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반도체 업체는 아마 따로 투자하셔야 돼요. 따로, 따로 SOXX라고 하는 ETF가 따로 있으니까 이쪽에 따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김종혜 위원이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좋은 투자의 대안은 역시 해외 ETF, 그 가운데 로보 ETF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롱 앵커도 오늘의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제 결론 직설은 그래서 얼마예요? 라고 해봤는데요. 사실 왜요?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네. 뭐 갖고는 싶은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실생활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네. 사실 가격 책정도 안 돼 있을 테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과연 내 손에 이게 언제쯤 기술이 실현되는 것이냐이잖아요. 2018년에 평창에서 5G가 일어나면서 홀로그램 막 일어난다고 해도 네네. 우리 손에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방향성이 언제쯤 우리 실생활에 진짜로 맨날 사물 인터넷 얘기만 하는데 우리 네. 집은 아직 스마트홈이 아니거든요. 네. 언제쯤 될까라는 궁금증에서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제 결론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여서 하나의 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은 안 됐지만 이제 곧 강이 될 거고 그 강이 된다면 우리 실생활에도 금방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직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유 연구위원과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 CS 2017에서 어떤 기술들이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관심 투자 대안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